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두고 백년지 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인데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법이죠.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핌 사회부 송주원 기자이고요. 우리나라 교육계 유명한 역사 덕후이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모시고 우리 교육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여쭤볼 거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중앙에서 성균관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많았고 또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걸어온 역사, 그 역사적 특징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진단을 할 때는 오랫동안의 그런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은 그때그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적 전통 속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육의 가치를 높이 여겨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고려시대 예를 들면 성종 때 국자금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충선왕 때 그 국자금이 성균관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면서 국가 최고 교육기관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됐죠. 중국의 영향도 있긴 있었지만 이 과거제의 도입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됐는데요. 이 과거제는 단순한 그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또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려시대의 전통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문치적 전통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이런 과정에서 학문이 한편으로는 인격의 완성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성공의 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등장하면서 공부의 목적이 현실 문제 해결로 확장이 됐고 동시에 신분 상승을 위한 양반되기 흐름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각 마을에서 서당이 만들어지고 또 향교가 만들어지고 서원이 만들어지고 때때로는 서원들 간에 서로 경쟁도 하면서 문중들 간에 강력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가와 왕실, 선교사들이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전 국민적인 배움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기도 했죠. 일제 강점기의 교육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 이른바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른바 선교적 목적으로 사립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복잡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광복 후에 우리 교육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산업화 시대에 소위 말하는 가족주의적 생존 전략, 이른바 발전주의적 교육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그런 교육적 과제들이 이 시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근대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민주 시민 의식을 키웠고요. 그 힘이 한국이 민주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로 작동을 했다. 예컨대 1960년 4.19 혁명은 학생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1950년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직접적으로 정치 현장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1970년대, 80년대의 그 강력한 학생운동은 학교에서 배운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토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랫동안의 그런 민주시민교육, 한국 근대 교육이 성취한 성과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굴곡진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있죠.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제도 개편도 일제강점기 그리고 뒤이은 미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뤄졌는데 이처럼 외세의 영향력이 컸던 근현대사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제도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내부의 민족 내부의 그런 열망과 함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대한제국 그 말기에는 왕실과 정부가 학교를 세우는 관학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서구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를 결합한 그런 사립학교를 설립하면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병존하는 그런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는 일종의 식민지 교육을 강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민족은 내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또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그런 근대적 교육기관이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 미군정 시기에는 서구식 학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죠. 633제라고 하는 학제가 도입이 되는데, 그 민주주의 교육의 기틀이 동시에 마련이 됐고, 또 내부적으로는 문맹 퇴치를 통한 그런 범국민적 운동이 함께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운동은 곧 국가를 설립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운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근대화와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이후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죠. 빠른 추격을 위해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강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미래를 여는 그런 교육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큰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 외세의 영향이 거셌던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굉장히 아픈 역사인 한편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제 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시점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하면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교육열이실 겁니다. 이른바 사세고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관심까지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뜨겁다 못해 지나친 교육열의 원인도 우리나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높은 교육열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교육 경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요즘의 그 저출생, 그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열의 원인은 단순히 입시제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과거제 이후에 학문이 입신양명의 수단이자 신분 상승의 유일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녀가 공부로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문들 간의 사회적 경쟁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이제 보면 학력이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 진학이 가족의 생존 전략이 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학력은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사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인 외에도 문화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가 경쟁을 좀 더 강화하는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보다는 가족 중심주의적 성취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이런 문화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몰입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요. 해방 이후에 대학 입시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여러 차례 개편이 되어 왔고, 이런 잦은 변화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래 예를 들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나 또 의대 대학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학벌 서열화를 강화하면서 또 경쟁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역사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경제, 문화, 사회가 다양하게 얽힌 그런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또 마음 건강 증진을 통해서 경쟁 중심의 교육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적성과 꿈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감님과 함께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부터 되짚어 보았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역사적 순간이 있었죠. 바로 지난해 12월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이게 계엄 사태와 그 이후에 이뤄진 조처들이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아이들로서는 난생 처음 겪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요. 이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작년 12월 그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가 건실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가치, 지식, 역량, 참여로 이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 일상에 뿌리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가치 교육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헌법 정신과 인권 또는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절차를 교실 속 규칙으로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7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낸 그런 보이텔스바하 원칙이란 게 있죠. 그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지식교육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수많은 그런 거짓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이 필수적이 되었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서 토론 연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이 실제 사회 현안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논리를 세우는 그런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량 교육인데요. 비판적인 사고와 논거의 구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합의할 수 있는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이 교과서 속에, 교과 과정 속에 녹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화 교재를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논쟁성과 역지사지를 교육과정의 일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참여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할 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학생들과 경기 학생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수능제도 찬반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 이 토론을 보면서 서로 입장을 바꿔보는 그런 공존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향은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죠.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전인교육의 핵심으로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학교는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단지 이 교육계 내부에서가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예컨대 국무총리실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이런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고용부 또는 환경부 여러 부처와 함께 교육부가 노동, 미디어, 디지털 참여 영역을 통합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표는 사실에 기반해서 사고하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고 또 공동체의 해법을 함께 찾는 그런 시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면에서 가치, 지식, 역량,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민주시민 교육이 한국 사회의 안정과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감님께서 언급하셨던 보이텔스바하식 토론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예.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걸 어른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걸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시민 교육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게 통일교육인데요. 이 아이들이 6.25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이제 전후 세대와 함께 자란 경험도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이 희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통일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통일교육 방법이 있으실까요? 예, 요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당연히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죠.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일이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통일교육, 나아가서 평화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중심으로 참의적이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통일교육 또는 평화교육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체험, 참여 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버스를 활용한 현장 체험학습 6개 코스를 운영을 합니다. 또 학교 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직접 통일 이슈를 탐구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감과 이해 중심의 통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강사와의 만남이랄지 AI VR 체험이랄지 또는 가상 편지 쓰기 등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론 기반 통일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 문화, 국제관계 차원에서 통일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주간의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서울학생 통일 꿈이룸 한마당 등이 이런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한반도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평화 세계시민 양성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통일이 일방에 의한 흡수 통일이 아니고 남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생각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중심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 나아가서 세계적인 흐름이 학생들 속에, 학생들의 마음 속에 또 인식의 지평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과 학생을 위한 헌법교육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헌법교육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나아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교육의 중요성은 작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살아있는 헌법교육을 본격화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헌법의 조항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교실과 생활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원 직무 연수를 강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협약해서 선생님들께 연사회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둘째는 헌법재판 사례를 다루어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 법률교육도 확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6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직접 교실로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예컨대 악성 댓글이랄지 지적재산권 문제랄지 소년법 등 학생들의 생활과 맞닿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에 약 50개 고등학교 1,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 전문가 특강도 열었죠. 지난 7월 재연절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초청을 해서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 보니까 참석자의 98%가 이 강연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할 만큼 호응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헌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헌법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감님께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교육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간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에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해를 걷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울교육, 나아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가 학생들의 이 자살 보고서를 받을 때입니다. 너무 많은 그런 아픔이 있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들 학생들 중에 자살, 이른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죠.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대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40대가 무슨 학생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40대가 대부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죠. 그런 자살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족으로서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모든 세대의 마음 건강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 건강을 지켜줄 것인가?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지난달 15일 날 그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좀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달 15일 날 우리는 서울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사회 정서 교육을 정규 과정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모든 서울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위기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24시간 서울학생 통합 콜센터와 응급지원단도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를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동행하는 그런 선생동행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해서 전문 진료 연계 체계까지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협력을 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마음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도 이런 철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갈 때 비로소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나아가서 선생님들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의 교육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새롭게
수립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 정책의 진정성이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